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는 돌쇠라는 아이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집안은 본디 양반이었는데 조상 때부터 돈이 없어서 양민보다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돌쇠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겨우 마련한 소 한 마리가 돌쇠 집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해서 서당을 다니지 않았지만 서당을 다니는 여러 양반들의 자제보다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돌쇠가 제대로 학문을 익혔다면 훗날 나라의 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쇠의 집안은 아버지가 홀로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기에 서당을 다닌다는 것은 꿈에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돌쇠는 오늘도 장에 가서 팔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돌쇠는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가 아닌데 서당에서 학문을 익혀야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조정에 녹을 먹으면 더 이상 아버지가 농사일을 할 필요 없을 것이야. 그렇게 못하면 평생 아버지는 고생을 할 것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학문에 전념할 방법이 없는 건가? 돌쇠가 아무리 총명한 아이였지만 집안의 가난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체념하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장으로 팔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푼돈을 받고 집으로 가는데 호졸들이 담벼락에 방을 붙이는 것입니다. 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산에 자주 나타나서 약탈하는 산적을 잡으면 포상금으로 300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적의 수가 많고 신출귀몰해서 보통 사람은 잡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돌쇠는 한참을 방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저 산적을 잡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뭇가지를 줍지 않고 학문에 매진할 수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아버지가 힘들게 일을 안 해도 되고 우리 가문도 예전처럼 될 수가 있어. 돌쇠가 사는 마을에는 시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험한 고개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개에는 장을 보러 가는 사람을 노리는 많은 도둑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나 도둑들은 큰 돈을 가진 소를 파는 사람들을 주로 노렸기에 농부들이 소를 팔고 나서 돈을 가지고 고개를 넘어오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집으로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루에 걸쳐 앉아 뭔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쇠는 이런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안색을 보니 뭔가 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자 돌쇠의 아버지는 돌쇠를 보며 한숨을 쉬며 말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소가 귀해서 우리 소를 꽤 좋은 가격에 쳐줄 테니 팔라고 하는구나. 보통 가격보다 10냥이나 더 준다는데 그 돈이면 소 한 마리를 다시 사고 송아지도 한 마리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소를 팔긴 팔아야 하는데 고개에 도둑들이 기승이고 내가 고개에 들어섰다 하면 소를 판 돈을 다 빼앗길 것 같단 말이지 어찌한다. 소를 팔려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넘어서 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단다. 아버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돌쇠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팔기만 하세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제가 반드시 무사히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값보다 많은 돈도 벌어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소를 판 돈을 가져오겠다는 거냐? 도둑들을 뚫고 무슨 좋은 수가 있는 게냐? 이 도둑들은 나라에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놈들이야. 아무리 내가 어려도 봐주지 않을 것이야. 그래도 아버지는 평소에도 아들이 재치가 있고 영특하여서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걱정 마시고요. 돌쇠의 자신감 믿는 표정의 아버지는 아들을 한번 믿고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자는 함께 소를 데리고 고개를 넘어가서 장터에서 소를 팔았고 아버지는 돌쇠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돌쇠야, 이 돈을 맡길 테니 한번 무사히 고개를 넘어서 집에 오거라. 네, 아버지는 먼저 집에 가 계세요. 참, 제가 이 돈으로 뭘 좀 하나 사도 될까요? 그래, 그리 하려무나. 이제 돈은 너한테 맡겼으니 알아서 하거라. 돌쇠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소를 판 돈으로 큰 호박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더니 돌쇠는 호박의 속을 파내고 섭한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양 어깨에 둘러매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아버지가 떠난 뒤에 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건너던 도중에서 도둑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수개로 보이는 사내가 돌쇠를 협박했습니다. 이봐 가진 걸 다 내놓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건 뭐야? 도둑이 수개가 돌쇠 가등에 맨 큰 호박을 보고는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돌쇠는 냉큼 말했습니다. 아, 여기에요. 여기 이 호박 속에 제가 도둑질한 돈이 들어있어요. 돌쇠는 그렇게 말하며 기껏 호박 속에 잘 넣어둔 돈을 모두 꺼내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도둑들은 기뻐하며 한편으론 돌쇠의 재주를 칭찬했습니다. 이야 기발하군. 거기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심지어 이렇게 많은 돈이라니. 너는 아직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어찌 이리 많은 돈을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이 그리고 돈을 호박 속에 숨길 생각을 하다니. 너 참으로 대단하구나 대단해. 아주 지혜가 뛰어나다. 또한 어린 놈이 이 많은 돈을 훔치다니 정말 타고났구나. 그러자 돌쇠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유, 이게 뭐 재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저희 아버지에게 배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재주가 훨씬 더 뛰어나시답니다. 저녁에 나갔다가 오시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가져오시죠. 아니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너보다 더 많이 훔쳐온다고 그것도 하루 만에. 네, 그럼요. 저는 아버지의 발끝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렇단 말이지. 나도 도둑질로 꽤 유명하지만 그런 도둑은 처음이구나. 그럼 너의 아버지도 우리랑 같은 도둑이구나. 도둑들이 생각하니 돌쇠도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도 자신들과 같은 도둑이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돌쇠가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온다면 자신들보다 재주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이 도둑이 수개는 돌쇠에게 돈을 돌려주더니 너희 집이 어디냐? 이 푼돈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 집이 어딘지 좀 알려줘라. 도둑이 수개는 물었고 돌쇠는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무사히 집에 왔고 이윽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아버지에게 도둑과 만난 이야기를 하고는 술을 담그고 칡줄기를 잔뜩 준비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도둑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자신들과 앞으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돌쇠가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난 혼자 하는 게 좋소. 여럿이 하다가 잡히면 모두 잃을 것인데 난 혼자 하겠소. 자, 이 술이나 좀 드시오. 하면서 도둑들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도둑들은 술을 마시면서도 절대로 자신들은 잡힐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도둑들에게 말했습니다. 잡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절대로 안 잡힐 수는 없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잡히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재주입니다. 만약 포졸들에게 묶인다면 어찌 빠져나올 수 있겠소? 아버지의 물음에 도적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신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니 어찌 포졸에게 잡힌 뒤에 빠져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꽁꽁 묶여 있을 텐데. 도적들의 말에 아버지가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나랑 동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군요. 그럼 미리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포졸들이 가지고 다니는 포승줄만큼 즐기는 것이 바로 이 칡줄기지요. 자, 이것으로 묶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연습을 해봅시다. 내가 잘 알려드리리다. 그러자 도둑의 수개는 너무 좋아라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좋소이다.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야 우리도 연습을 하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오. 어찌 같은 사람인데 누구나고 누구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빨리 우리에게 포승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그리하여 아버지는 돌쇠가 시킨 대로 미리 준비한 칠구로 도둑들을 묶었습니다. 자, 빠져나와 보시오. 이걸 빠져나온다면 내 당신들과 함께 일하겠소. 좋소이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금방 풀어버릴 테니 말이오. 도둑들은 묶인 것을 풀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았으나 칡줄기가 워낙 억세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전까지 먹었던 술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아이를 어째 이것을 어찌 빠져나간단 말이요. 그러게 어우 어지러워라. 아이 안 풀립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요. 당신들은 계속 그렇게 있어야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리고는 곧장 도둑들을 잡아놓았다고 관아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포졸들이 달려와서 도둑들을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돌쇠의 지혜로 고개에서 도둑질을 일삼던 도둑들은 일망타진되었고 아버지도 소를 팔고 난 돈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돌쇠는 도둑을 잡은 포상금으로 논밭을 사고 소작인들을 고용해서 더 이상 아버지가 일하지 않도록 했고 돌쇠 또한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응시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조정에 들어가 임금님이 총애하는 정승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 자그마한 마을에 멀건 충물로 겨우 연명해가는 모자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방아품도 팔고 삭바느질도 하면서 나이 어린 아들 칠복이를 고이 키웠습니다. 이들 모자지간은 생활은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각별하였는데 무정한 것은 세월이라 어머니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고 아들 칠복이는 장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늙어가는 건 원통치 않았으나 가난이 원수라 아들 칠복이가 장가를 들이지 못하는 것이 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칠복이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지어 올리지 못한 것이 원통했습니다. 어머니는 온종일 밖에 일을 하고도 집에 들어오면 저녁을 지어놓고는 칠복이가 어두운 길을 터벅거리고 걸어올 것이 걱정되어 날마다 아들 마중을 나가곤 하였습니다. 칠복이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막다 맑은 늪이 있었는데 칠복이는 일하고 돌아올 때면 늘 버릇처럼 이 늪에 들려 시원한 물에 세수를 하고는 늪가 근처에 있는 쑥 한 단이라도 더 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날마다 이 늪가의 언덕진 곳에까지 가서 칠복이의 나무찜을 갈라이고는 함께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럴 때면 아들 칠복이는 늙으신 어머니가 어두운 길을 더듬더듬하며 걸으시는 것이 괴롭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여 어머니 앞에서 길잡이도 해드리고 혹은 산짐승이라도 덮쳐들까 싶어 어머니 뒤에 가 어머니의 신변을 살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의 신변이 걱정되어 슬그머니 뒤떨어져 걷다가도 혹 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앞에서 걸어가다 어두운 밤에 돌불이라도 차고 넘어질까 싶어 아들 앞으로 성큼 나서서 걷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 칠복이는 날이면 날마다 서로서로의 정을 나누며 늪가 언덕진 곳으로 오갔습니다.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어머니는 그만 몹쓸 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어 눕자 그날부터 병세가 위중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미음 한술 받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이처럼 위중하게 되니 칠복이는 약 살 돈을 꼬느라고 이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달려가 사정사정 비난사정 해보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에게 한숨만 주고 부잣집에서는 그에게 요간이면 매를 주어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칠복이는 낙심하지 않고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가 어머니 병세를 말하고 어머니의 병이 나을 약을 내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간 그에게 어느 약방이고 약 한 첩줄이 없었습니다. 칠복이가 문고리를 쥐고 긴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맥없이 칠보가 하고 불렀습니다. 칠복이는 그 소리를 듣자 정신을 차리고 강줄기같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팔소매로 훔치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칠보가, 내 얼굴이 왜 그렇게 좋지 못하니? 또 이 애미 때문에 어디 가서 매라도 맞지 않았느냐? 어머니,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이 아들은 몸져 누우신 어머님께 약 한 첩 지어 올리지 못해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칠복이는 더는 참을 수 없어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뜨거운 눈물은 칠복이의 두보를 적시고 어머니의 손등에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칠복이의 눈도 뜯어보고 입도 다시 보더니 그의 손을 꼭 잡아 쥐었습니다. 칠보가, 울지 말고 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아오. 칠복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니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방울져 굴러 떨어졌습니다. 칠보가, 내 너를 홀로 두고 가자니 눈을 감을 수 없구나. 내가 죽거든 날마다 너를 볼 수 있게 늘 너를 마중 가던 그 늪가의 언덕에 묻어다오. 어머니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칠복이는 어머니를 쥐어 흔들며 어머니 왜 날 두고 이렇게 가시나요 하고 목이 터지도록 부르고 또 불렀지만 어머니는 영영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머니를 늪가의 언덕진 곳에 모신 칠복이는
그 이튿날부터 아침마다 어머니 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울고 또 운 후 일하러 나갔고 저녁마다 일하고 돌아올 때도 어머니를 부르며 목 놓아 울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따라 칠복이는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어머니 묘에 엎드려 울다가 늪가에서 쑥나무를 한 짐 해지고 집에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무찜을 지고 일어서려고 하니 지게 목발 있는 데서 무엇인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어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가 몇 번 안간힘을 쓰다가 웬일인가 싶어 지게를 벗어놓고 지게 목발을 내려다보니 등껍데기가 둥그스름하고 푸르죽죽한 자라가 지게 다리를 딱 물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화가 버럭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서러운 생각에 눈물만 나는데 어찌하여 말 못하는 자라까지 남의 나무집을 물어당기는가 싶어서 그 자라를 훌쩍 집어 늪에 다 내쳤습니다. 그리고는 또 나무찜을 지고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무찜이 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화가동에 나무찜을 벗어놓고 나무찜 뒤에 가보았습니다. 늪에 쳐넣었던 자라가 어느새 기어나와 또 나무찜을 물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자라를 왈칵 집어들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치려다가 이 망할 놈의 자라야 너는 어찌 내 심정을 그리도 몰라주냐라고 한탄하고는 자라를 땅바닥에 놓고 또 지게를 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나무찜은 땅에 떡부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그가 필연코 무슨 연고가 있음직하다고 생각되어 자라를 훌쩍 집어 나무찜 위에 올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칠복이는 나무찜 위에 앉은 자라를 보고 너도 목숨 붙은 것인데 라고 하면서 빈 방에다 고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대충 해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칠복이는 대충 몇 숟가락 밥을 뜨고는 일밭으로 나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날이 어둑어둑할 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맞아줄 사람도 없고 따뜻한 죽물 한 사발 떠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으면서 집에 들어가자 솥부터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솥에서 흰 김이 뿜겨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이것이 정녕 꿈 같아 신을 벗기 바쁘게 뜨거운 김을 뿜는 솥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솥뚜껑을 열어 제끼니 30이 다 되도록 먹어보지 못한 배꼽같이 하얀 밥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부글부글 된장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배꼽같이 하얀 이 밥을 퍼놓고 보니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 밥 한 끼 잘 대접하지 못한 생각이 나서 목이 메고 눈물이 앞을 가려 그 밥을 뜰 수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하염없이 밥 그릇만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그 밥 한술 뜨지 않고 흰 김이 서려오르는 밥을 밥그릇에 담아 뚜껑을 꼭 닫아가지고 늪가에 어머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살아 생전에 따뜻한 이 밥 한 끼 못 드시고 세상을 뜨셨는데 이 아들이 오늘 어머니 영전에 이 밥을 가지고 왔사오니 식기 전에 드세요. 하며 3번 절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하얀 밥을 대접하고 돌아온 칠복이는 윤기도는 가마솥을 보며 이처럼 고마운 일을 누가 했을까 생각하고 생각해 보았으나 알 길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내려가 봐도 종적이 없고 찾아볼 만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아침 일찍 조반을 먹고 밭일을 나갔다가 해가 중천에 올라왔을 무렵 집 쪽을 내려다보니 또 누가 와서 밥을 짓는데 굴뚝에서 3단 같은 연기가 하늘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이때를 놓칠세라 하던 일을 내버리고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집에 들어서 보니 웬일인지 가마에서 더운 김은 나는데 집안은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칠복이가 서운한 생각을 금치 못하여 솥뚜껑을 열어보니 또 하얀 밥에 된장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이틀이나 고마운 사람을 찾지 못한 칠복이는 사흘째 되는 날엔 아예 일밭에 나가지 않고 뜰하게 몸을 숨기고 점심때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니 아니나 다를까 또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발소리가 날세라 발끝걸음을 하고 숨소리 들릴세라 숨을 죽여가며 창문가에 다가섰습니다. 이때 집안에서 도란도란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사람아, 오늘이 벌써 사흘째네. 그러니 자네에게 당부하고 난 돌아가야 하겠네. 착한 우리 애를 잘 돌봐주게. 귀에 익은 그 소리에 놀란 칠복이는 얼른 창문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니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가 부엌에 앉아 불을 지피며
솥에 밥을 안 치는 남모를 색시와 말하고 계셨습니다. 칠복이는 너무나도 그립던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억수로 쏟으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며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생전 같았으면 자기의 손도 잡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실 어머니였건만 웬일인지 오늘은 칠복이를 본체만 채 번개같이 구들에 뛰어오르시고는 난데없는 새뽀얀 안개가 감돌더니 어머니는 그 속으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칠복이는 자취 없이 사라진 어머니를 부르며 속절없이 땅을 치며 한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제정신이 든 칠복이는 주위를 살펴보니 꿈에도 본 적 없는 웬 남모를 색시가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니 천하일색이라 두 볼은 해가 솟고 달이 뜬 것 같이 환하고 반달 같은 눈썹 아래에는 샛별 같은 눈이 반짝이며 웃는 듯 말하는 듯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아리따움이 피는 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하도 놀랍고 황홀하여 다시 색시를 눈여겨보는데 색시는 이마를 숙이고 시장하시겠는데 어서 진지 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칠복이는 고마운 생각에 목매어 떨리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네 집 규수인데 어인일로 어머니 잃고 외로이 사는 이 누추한 집에 찾아왔습니까? 그러니 색시는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늪가에 계시는 어머니가 수정궁에 찾아오시어 우리 부친아백에게 모자간에 살아오던 기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렵고 험한 세상에 외울로 남겨둔 아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사흘밤을 슬피 울며 사정하였습니다. 우리 부친이 이를 가여이 여기시어 소녀 보고 인간 세상에 나가 난군과 배필을 맺고 백년해로 하라 하옵기에 소녀 자라로 변신되어 난군 따라 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녀 이 집에 온 후 우리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여 사흘을 기약하고 또 어머니를 보내셨는데 사흘 동안 어머니는 소녀 곁에 계시면서 소녀 하는 일을 보살피다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색시 즉 꽃분이의 말을 듣고 난 칠복이는 깊이 감동되어 이 은혜 다 갚을 길 없소이다라고 하며 일어서서 동쪽에 서니 꽃분이도 또한 급하게 서쪽에 마주서서 맞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의지할 데 없는 외톨이 칠복이는 이날부터 그 용모 1월같이 환하고 마음씨 비단같이 고운 하백의 딸과 백년을 가약하고 금술지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골집 가난한 칠복이가 꽃같이 고운 색시와 짝을 묻고 금실지락을 누린다는 소문은 동네방네 자자하게 퍼졌을 뿐만 아니라 바람처럼 이 입에서 저 입으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나라에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미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용궁의 선녀가 어찌 하찮은 시골 농사꾼인 그와 배필이 될 수 있겠는가? 이에는 필연코 무슨 일이 있을 터이니 그놈부터 잡아오너라. 숱한 포졸들이 사흘 만에 칠복이를 잡아왔습니다. 임금은 칠복이를 한참이나 뜯어보다가 껄껄거리며 양천대소하더니 한마디 물었습니다. 네 이놈, 어찌 너같이 하찮은 놈과 용궁의 선녀가 배필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는 세상을 어지럽힌 것이니 죽어 마땅하다. 그 말에 칠복이는 고개 숙이고는 지나온 이야기를 솔직히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듣는 채도 않고 더 크게 호령하였습니다. 이놈, 천민으로서 용궁의 선녀와 배필을 맺음은 어떤 재간이 있지 않았겠느냐? 내일부터 이틀간 장기 시합을 해서 만일 내가 지면 첫날에는 돈 1000냥을 주고 이튿날에는 2000냥을 줄 것이고 너가 지는 날에는 그 용궁의 선녀를 입궁시키도록 해라. 칠복이가 하도 기가 막혀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았으나 상감의 안전에서 무슨 방도 있으랴. 그래서 그는 알았소이다 하고 외마디 대답을 하고는 궁전을 나왔습니다. 궁전을 나온 칠복이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는 집에 들어서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밥 한술 뜨지 않으며 그저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상심함을 본 꽃분이는 무슨 일이 생겼기에 밥 한술 들지 않고 한숨만 쉬느냐고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아내가 묻자 숨김없이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복이의 말을 듣고 난 꽃분이는 아무 걱정할 것 없다는 듯 생긋 웃으며 서방님, 어찌 그말한 일로 그처럼 상심하세요? 임금의 말은 법이고 또한 내 어찌 그에게 장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일 장기 내기가 끝나면 당신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나는 또 홀로 남게 될 터이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방도가 있습니다.
꽃분이는 이렇게 말하고 칠복이의 귀에다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이튿날 임금은 장기판을 벌려놓고 칠복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칠복이가 오자 궁인들이 쭉 들러서서 종지 같은 누나를 굴려가며 장기판만 살피는 가운데 임금과 칠복이의 장기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이 먼저 주먹 같은 장기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장기 쪽이 한참 오고 갈 때였습니다. 웬 파리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만 장기판 위에서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칠복이가 파리 날아다니는 길을 따라 장기를 놓으며 몇 수를 쓰자 임금은 꼼짝 못하고 치고 말았습니다. 장기 몇 쪽 옮겨놓지 못하고 진 임금은 분이 상투미까지 올랐지만 장기판 주위에 숱한 궁인들이 서 있고 또한 자기가 한 말을 어길 수가 없고 하여 돈 1000냥을 내놓고 다음날 시합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복이에게 물러가 기다리라 한 후 임금은 다시 장기 시합을 해서는 못 이길 것 같아 화가 동할 대로 동한 임금은 소리치며 명을 내렸습니다. 다들 듣거라. 내일은 여러 장수들이 은장도를 차고 나서서 저놈과 싸움을 하리라. 임금이 펄펄 뛰며 생사를 내거는 바람에 문무백관들은 사시나무 떨듯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집에 돌아오니 꽃분이는 칠복이의 수심 낀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시합을 하자 해서 그렇게 상심하십니까? 칠복이가 긴 한숨을 쉬며 사연을 이야기하니 꽃분이는 웃으며 말하기를 서방님 그런 근심 마세요. 어제 일은 제가 나섰지만 내일 일은 우리 아버지 신세를 져야겠나 봅니다. 내일 아침길 떠나실 때 늪에 갔어. 아버님을 3번 부르면 제 아버지가 나올 테니 그때 사연을 이야기해 주세요. 칠복이는 꽃분이가 시켜준 대로 이튿날 아침에 늪가로 가서 장인을 3번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를 한 번 더 돌봐주시옵소서. 이제 날이 밝으면 저는 궁에 가서 생사를 결단하게 되나이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시어 이 몸이 그놈들을 쓸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칠복이가 말을 끝내자 조용하던 늪이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지더니 하백이 나왔습니다. 칠복이가 조심조심 그 앞에 절을 올리니 하백이 칠복이를 보고는 내 인간 세상에 내 딸까지 보내어 불쌍한 사람을 도우려 했는데 세상이 너무도 험악하여 너희들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이걸 가지고 가서 그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라. 그러면 편히 살 날이 올지니라. 라고 하며 큰 방망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칠복이는 바로 그 방망이를 들고 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임금은 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 밑에서 칠복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칠복이가 산 밑에 당도하니 구척 같은 장수들이 은장도를 빼들고 숱한 궁수들이 활의 시위를 들고 임금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칠복이를 보자 통방울 같은 눈에 불을 켜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두말 없이 산에 펄쩍 날아오르며 큰 방망이를 산 아래로 내리던졌습니다. 그 큰 방망이가 점점 커지고 산봉우리가 솟아오르더니 방망이가 깨어지는 곳에서 갑자기 난데없는 산홍수가 터지더니만 물사태를 이루어 성난 사자처럼 은장도를 든 장수들과 활을 든 궁수들을 물속에 쳐박았습니다. 홍수는 점점 더 사나운 물결을 이루어 임금을 삼키고 궁까지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는 마음씨 곱고 해달처럼 환한 하백의 딸과 두 손을 맞잡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뇌물로 배 채우는 벼슬아치가 왜 그리 많았던지 모르겠습니다. 떵떵거리며 행색개나 하는 벼슬아치 치고 매관매직 안 하는 이가 드물었다니 참 한심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라고 청빈한 벼슬아치가 없었겠나만 그런 사람 이야기보다 토색질하는 벼슬아치 이야기가 더 많으니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니 어디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시골 어느 고을에 돈깨나 가진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머슴하고 농사짓고 장사하고 할 일 못할 일 안 가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니 할 말로 개같이 번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한 3천석지기를 했는데 말년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거든 말입니다. 애인 남들도 다 돈으로 벼슬 산다 하니 나도 어디 이 돈으로 벼슬이나 하나 사볼까? 이렇게 작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천석지기 뚝 떼어 팔아서 돈을 마련해 바리바리 싣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가서 세도가 떠르르 하다는 정승댁의 문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정승집은 주인 마님이 뒷돈을 받아 벼슬을 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승인지라 대놓고 벼슬 장사를 하면 캥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주인 마님이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온 돈바리를 내놓고 마님 이거 받으시고 어디 조그만 골살이 하나 줍시오. 돈으로 벼슬 사는 놈이나 팔아먹는 놈이나 다 한통 속이니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게 뭐 있겠습니까? 장터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는 겁니다. 네, 한번 알아보지. 조금만 기다려보게. 이렇게 되면 그 집 문객으로 날마다 사랑방에서 먹고 자면서 벼슬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벼슬 사러 온 놈이 어디 한둘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서너 놈씩 돈을 바리바리 싣고 들어와서 갖다 바치고는 문객으로 그냥 눌러앉는 것입니다. 문객들끼리 장기나 두면서 한 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그중 돈을 좀 많이 갖다 바친 놈은 일찍 벼슬을 얻어나가고 적게 바친 놈은 한 1년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제풀에 욕이나 바가지로 퍼붓고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배짱 내밀고 3년이고 4년이고 죽치다가 마님이 그만 지긋지긋해서 한 자리 주면 받아가든가 뭐 그러는 거지 뭡니까? 이 사람도 바친 돈이 적었던지 한 1년 문객으로 죽치고 있어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당최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물러나자니 바친 돈이 아깝고 세도가 하늘에 닿는 마님한테 왜 벼슬 안 주느냐고 삿대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하루는 슬그머니 마님 앞에 가서 마님 그동안 사랑해서 잘 쉬었습니다. 왜 그만 시골로 내려가려고 조금만 기다리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 신세를 너무 진 것 같아 이제 그만 거처를 옮길까 합니다. 슬그머니 떠보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내 놈한테 돈바리를 그렇게 갖다 바쳤는데도 벼슬 하나 안 줘 더럽다 더러워. 차라리 딴 데 가서 벼슬 사고 말지 이런 말이거든 말입니다. 아 욕심이 디룩디룩한 마님이 그런 말을 듣고 온약하거라 할 것 같겠습니까? 응, 그러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게나. 자네한테 줄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요새 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놔서.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놈이 돈 몇 바리로 벼슬 사려고 한다마는 어림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돈바리가 줄을 섰으니 생각이 있으면 좀 더 가지고 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시골집에 기별을 해서 돈을 더 올려보내라 했습니다. 3천석 지기 가운데 1,000석 떼어주고 2,000석 남은 것 중에서 또한 1,000석 떼어 팔아 돈을 듬뿍 실어다가 대감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놓고 마님 이번에는 어떻게 좀 한 자리 마련해 줍시오. 했습니다. 욕심이 디룩디룩한 마님이 돈을 보고서야 녹지근해지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걸세. 그래서 또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다 보니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마님 앞에 가서 마님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이만 거처를 옮길까 합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또 붙듣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나. 자리는 적고 사람은 워낙 많아서 요새는 좀 힘드네. 돈을 더 갖다 달라는 말이거든 말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 사람이 시골에 기별을 해서 나머지 1,000석지기를 다 팔았습니다. 평생 모은 걸 몽땅 팔아갔다 바쳤습니다. 마님 이게 제전 재산입니다. 늙어 죽기 전에 작은 고울이라도 하나 줍시오. 걱정 말고 기다려보게나. 이번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게야. 그래서 또 사랑에 처박혔습니다. 다른 문객과 장기나 두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만 슬그머니 부하가 났습니다. 남의 돈을 먹었으면 가품을 해야지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매일 반이거든 말입니다. 마님을 찾아가서 마님 더 못 기다리겠습니다. 이만 시골로 내려갈랍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로 붙들고 미안하다든지 좀 더 기다려보라든지 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래, 그럼 잘 가게. 그동안 수고 많았네. 이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한테는 더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걸 알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분통이 터진단 말입니다. 평생 모은 3,000석지기를 그놈의 마님 입에다 다 털어놓고 빈손으로 내려가자니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액은 내가 벼슬에 환장해서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구나. 털레털레 내려오다 보니 노자는 똑 떨어지고 배는 고픈데 마침 길가 오두막에 웬 허연 노인이 참외를 한 소쿠리 담아놓고 앉았거든 말입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니 그 참외가 곧 입에 들어오는 것 같단 말입니다. 노인장거 참외 하나만 얻어먹읍시다. 그러시오. 그런데 이 참외는 거저 먹을 수는 없고 한 가지 일을 하고 나서 먹어야 하오. 무슨 일을 하라는 거요? 이 참외망태를 한번 뒤집어서 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거요. 참외망태 뒤집어 쓰는 일이야 뭐 힘들겠습니까? 훌렁 뒤집어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망태가 스르르 몸에 달라붙더니 그만 제 몸이 돼지 몸이 돼버렸습니다. 돼지가 돼서 말을 해도 꿀꿀꿀꿀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쯧쯧 이 망태는 보통 사람 있으면 아무 일이 없으나 욕심 많은 사람 있으면 돼지가 되는 건데 인혁은 욕심이 좀 많았나 보.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삼천석살림을 다 팔아치웠으니 벼슬 욕심이 많기는 많았지 않겠습니까?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속도 시꺼맸지 뭡니까? 벼슬을 하고 싶으면 과거를 보든지 해야 할 것을. 마님한테 뇌물이나 먹이고 벼슬을 구했으니 돼지가 돼도 싸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후회가 막심한 것입니다. 벼슬 욕심 때문에 살림은 거덜났고 몸은 돼지가 됐으니 이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그러니 그게 뭐 사람 울음 소리로 들리나 돼지가 꿀꿀꿀꿀 하고 우는 소리로만 들리지 않겠습니까? 노인은 혀를 끌끌 차더니 당신 욕심 때문에 돼지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당신한테 달렸소. 나는 이만 가오. 하고 바람같이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 혼자 오두막에 남아서 밤새도록 꿀꿀꿀꿀 하고 울다 보니 하루가 지났습니다. 에라 돼지가 됐건 말건 배가 고프니 참외나 실컷 먹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이 남겨둔 참외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참외를 한 개 한 개 먹을 때마다 사람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겁니다. 2개 먹었더니 얼굴이 사람이 되고 3개 먹었더니 몸통이 사람이 됐습니다. 5개를 먹었더니 팔다리까지 사람이 다 된 것입니다. 사람이 다 되니까 망태가 허물 벗겨지듯이 스르르 벗겨져서 땅에 툭 떨어지는 겁니다. 옳거니 이제 이걸 제대로 씌울 사람을 찾아가자. 이 사람이 그 길로 몸을 돌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마님 집에 떡갔습니다. 마님 저 왔습니다. 잘 계셨지요? 시골 내려간다더니 왜 돌아왔습니다. 가다 보니 서운해서 며칠만 더 묵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그간 정이 있으니. 며칠 묵으면서 기회만 보다가 하루는 마님이 잠든 틈을 타서 가만히 망태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쓰면 돼지가 되는 망태니까 뭐 볼 것이 있겠습니까? 뒤집어 씌우자마자 효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금방 돼지가 된 거짓말입니다. 한참 뒤에 마님이 잠에서 깨보니 이런 병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돼지가 되어 있거든 말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소리를 질러도 꿀꿀꿀꿀 하는 소리밖에 안 나는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지 뭡니까? 돼지가 되어서 어딜 나갈 수가 있나. 아프다고 소문을 내고는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꿀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슬쩍 방에 들어가서 마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하니 마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꿀꿀 소리가 진동을 하거든 말입니다. 진정하십시오. 제가 이런 병에 잘 듣는 약을 알고 있사온데 약 값이 좀 비쌉니다. 마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무일푼이니 약 값을 좀 주시면 구해오겠습니다. 마님이 들으니 이렇게 반가울 때가 없거든 말입니다. 돼지가 되어서도 동괴는 잘 챙겨놨던지 돈을 몇 발이 주는데 그게 자기가 천석지기 팔아갔다 바친 돈인 것입니다. 그 돈을 받고 참외를 2개 사다가 으깨어 약탕기에 담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지 뭡니까? 주신 돈만큼 약을 샀더니 효험이 그것밖에 없군요. 약값을 좀 더 주시면 더 사다 바치겠습니다. 돈 몇 바리를 받아가지고 참외 2개를 먹이니 이번에는 몸통까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다리가 돼지 다리거든 말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약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도 다 받았습니다. 자기가 갖다 바친 돈을 도로 다 찾은 거지 뭡니까? 그러고 나서야 참외를 더 먹여서 팔다리까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 사람도 2번 다시 돈으로 벼슬 살 생각을 않고 그냥 농사 지으며 잘 살았고 천석지기만 살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후 마님의 매점매직이 임금에게 알려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신분을 박탈당하고 관노로 남편과 평생 살았습니다. 그나저나 요새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뜨끔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야 할 텐데. 옛날 옛적에 한 고을에는 성심이 곱고 사리가 깊은 원님이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학식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을의 원님이 된 후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현명하고 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원님을 모두 좋아했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스님이 왔다가 밤이 깊어서 잘 곳이 마땅치 않아졌습니다. 마침 마을의 원님은 인심이 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스님은 원님의 집에 찾아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사또나으리, 소생이 밤이 되어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하룻밤을 청하려 합니다. 아침 이슬만 피할 수 있다면 어떤 곳도 좋으니 묵게 해 주십시오. 스님의 청에 원님은 웃으며 반기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아에는 별채가 많습니다. 오늘도 힘드셨을 테니 일단 시장이라도 하시고 모시겠습니다. 그리 말하고 원님은 관기를 시켜서 스님이 드실 수 있는 밥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스님 입에 안 맞으시더라도 이걸로 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아니고 며칠 묵어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쉬십시오. 그러자 스님은 원님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한숨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간 원님은 스님의 표정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 있는지요? 뭔가 걱정이 있는 표정입니다. 혹시 저와 관련된 것입니까? 그러자 스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또나으리 관상을 보니 정말 좋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성심이 착하고 사리 판단이 정확하며 반상의 구별 없이 사람을 대하니 장차 나라의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번창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또가 아까와는 다르게 표정이 밝아지며 스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스님? 정말 듣기만 해도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까의 걱정된 표정은 무엇입니까? 사또나으리. 그런데 제가 말한 관상은 사또나으리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만 사신다면 그리 되겠지요. 그러나 사또나으리도 사람인지라도 실수하는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도 실수 나름입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실수를 한다면 사또는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또나으리는 꼭 명심하십시오. 욕심을 버리시고 지금처럼 사십시오. 스님의 말에 사또는 안심을 했습니다. 여태 살면서 사소한 실수 한 번 한 적 없었는데 자신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릴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의 말을 꼭 새겨 듣겠습니다. 이만 가서 쉬시지요. 그런데 사또는 스님의 말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왠지 꺼림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관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스님이 한밤중에 슬그머니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바랑을 짊어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스님이 오밤중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지 스님이 늦은 밤에 어디를 가는 게지? 뭔가 이상한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원님은 스님을 몰래 뒤따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산길을 마치 밝은 날 앞이 훤히 다 보이듯이 올라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유골로 보이는 것을 꺼내어 그곳에다 묻었습니다. 아니 뭐지 어째서 유골을 바람 속에서 꺼내지 수상하구나. 참으로 수상해. 이것을 보고 먼저 돌아온 원님은 자는 척하고 있으니 스님도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스님은 원님의 집을 떠났고 원님은 간밤에 스님이 땅을 파고 유골을 묻은 그곳으로 밝은 낮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밝을 때 보니 그곳은 누가 보아도 참으로 훌륭한 명당 자리였습니다. 이럴 수가 참으로 명당이 아닌가? 그래서 이곳에 해골을 묻은 것인가? 순간 누구보다 정직하고 인간의 도리를 잘하는 원님은 명당 자리에 너무나 욕심이 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원님은 정과는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인 게야. 스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 내 관상을 봐주면서 하는 이야기들
내가 이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대대손손 번창할 것이라는 것, 또한 내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스님이 이곳에 해골을 묻는 것을 보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늘의 뜻인 게야. 이곳에다 우리 아버지의 묘를 옮겨다 써야겠구나. 그러면 스님의 말대로 꼭 될 것이야. 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스님이 묻은 해골을 파내어서 다른 장소에다 묻어주고는 자리에다 자기 부친의 묘를 옮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뒤로 원님의 일은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관직에서 믿을 수 없게 승진과 승진을 연거푸하게 되니 꼭 명당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쓴 1년 뒤에는 원님은 조정의 예조판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스님이 다시 예조판서가 된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는 판서가 되셨군요. 제가 날이 어두워서 그런데 오늘 하룻밤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의 요청에 판서는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였습니다. 스님 당연하죠. 저희 집에는 별채가 많습니다. 1년 전처럼 편하게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스님이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예전처럼 판서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판서는 그날 밤에도 영 기분이 이상하고 불안하여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판서는 거의 선잠을 자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 혹시 1년 전처럼 스님이 밖으로 나가는 것인가? 판서가 밖을 슬쩍 보니까 자신의 직감처럼 스님이 전처럼 바랑을 치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딜 또 가는 거지? 설마 그곳은 아니겠지? 아닐 것이야. 판서가 서둘러 또 스님을 따라가 보니 스님은 지난번 자신이 해골을 묻었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판서 부친의 묘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서둘러 이 판서의 부친 묘를 파고 나서 안에 판서 부친의 유골을 꺼내어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판서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해골을 옮기고 자신의 부친의 묘를 쓴 것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판서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스님은 순식간에 자취조차 찾을 수 없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아니 스님이 어디로 간 게지? 우리 아버지의 유골은 안 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어찌 아비의 유골을 눈뜬 채 뺏긴 것이야. 지금 못 찾으면 찾기가 힘들어진다. 판서는 야밤에 산을 열심히 돌아다녀 보았지만 너무 그곳이 넓기 때문에 찾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집안 모든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묘지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봐도 스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판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친의 묘가 파헤쳐지고 거기에다 이 부친의 유골마저 잃게 되었으니 참으로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었다고 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한다. 어찌하면 스님을 찾고 우리 아버지의 유골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이 없을까? 뭔가 방도가 있을 것이야. 무조건 찾아야 한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찾아야 해. 그래 생각이 났다. 방도가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판서는 고민 끝에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스님들을 위한 잔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판서는 가산을 탈탈 털어서 온천하의 스님들을 모아 잔치를 열다 보면 자기 부친의 유골을 가져간 스님도 다시 만날 것만 같았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판서의 집에는 수많은 스님들이 와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아니나 다를까 이 판서 아버지의 유골을 가져간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판서는 스님에게 황급히 달려가서는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스님, 내 부친의 유골을 부디 돌려주시오. 내 스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매일 잔치를 벌였소. 이제서야 내 아비의 유골을 되찾을 수 있다니 빨리 유골을 주십시오. 판서의 말에 스님이 합장하며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리 유골을 간절히 찾으셨군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그렇게 부친의 유골을 원하신다면 무덤에서 파낸 제 부친의 유골도 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리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님의 말에 판서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자신이 파내었던 유골이 바로 스님의 부친의 유골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판서는 유골을 어디에 옮겨 묻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재차 말하지만 제 부친의 유골을 돌려주셔야
또한 당신 부친의 유고를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에 그날부터 판서는 만사를 제쳐두고 자신이 옮겨 묻은 이 스님 부친의 유고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개월이 지난 후에 간신히 유고를 찾을 수 있었고 판서는 스님에게 유고를 돌려주고 부친의 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서는 유고를 찾는 수개월 동안 조정의 일은 돌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평생 초아에 묻혀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한 번의 탐욕한 행동으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모두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석삼이라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석삼이는 그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도 소와 돼지를 수십 마리씩이나 잡았습니다. 그는 재간이 좋은 데다 부지런하여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일하니 돈도 천냥 부자 부럽지 않게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석삼이는 미천한 천민이라 양반 부자들이 노는 곳엔 자리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감히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였습니다. 석삼이에게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외동아들 칠복이가 있었는데 애비된 사람이 미천한 백정이다 보니 칠복이 역시 양반 가문 도련님들의 놀림을 받으며 물매 맞기를 하루 세끼 밥 먹듯 하였습니다. 석삼이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수십 년을 해오던 백정 노릇을 그만두고 가산을 팔아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멀고도 아득히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 고장에 이사한 석삼이는 돈은 천냥 부자 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는지라 전답도 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장만하였습니다. 백정 석삼이가 제법 양반 행세를 하니 매관매직을 식은 죽 먹기로 하고 양반도 팔고 사는 세월이라 누구도 그를 백정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칠복이 또한 인물이 잘난 데다 도련님 행세를 하니 딸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때마침 서울에서 내직으로 있다가 이 마을에 낙향한 이대감네 집에 얼굴은 해당화처럼 고운데 마음씨 또한 티 없는 옷과 같이 흠잡을 데라고 없는 둘째 딸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삼이가 이대감네 집에 가서 청혼을 하였더니 이대감은 벌써부터 석삼이의 아들 칠복이를 마찬가지로 사위 맞을 생각을 하고 있던 차라 즉시 허락하고 그 자리에서 맞절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백정의 아들 칠복이는 한때 서울에서 내직으로 있던 이대감의 둘째 사위가 되었습니다. 잔칫날이 오자 칠복이는 이대감네 뜰락에 들어섰습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가를 듣고 감사벼슬하는 첫째 사위가 칠복이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저 칠복이란 녀석을 당장 내쫓아라. 저 녀석은 양반의 자제가 아니라 백정의 아들이다. 어서 당장 내쫓아라. 이대감은 백정의 아들이란 말에 대노하여 수염까지 부르르 떨며 덩달아 어서 썩 내쫓아라 소리 지르니 구경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칠복이와 같이 온 일행들은 침을 뱉으며 돌아가니 잔치는 엎질러진 묵사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대감의 둘째 딸 꽃분이는 첫날 새각시 행장을 다하고 그 운옷을 입고 나와 앉으려다 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후 꽃분이는 필묵을 갖추어 들더니 흰 종이에다 글 몇 글자 써내리고는 몸종에게 주면서 몰래 칠복이에게 가져다 주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님 향한 소녀의 마음 청송녹죽과 같사오니 수녀 만나시려거든 오늘 밤 후원초당에 오시옵소서. 편지에 적힌 말 몇 마디 아니어도 칠복이는 그 글을 보니 가슴 뜨거워지며 주먹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옥 같은 글도 그리려니와 비단같이 고운 마음, 청송같이 굳은 절개의 칠복이는 목이 메어 눈물만 흘리며 그 글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렇게 밤이 깊어지자 칠복이는 바로 이대감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대감네 집 앞에 이르니 대문은 꽁꽁 잠겨 있고 담장은 거무충충한 어둠 속에 오르지 못할 벼랑처럼 높이 솟아 깃을 치는 새가 아니면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담장 넘을 생각만 하며 담장 둘레를 돌고 돌았습니다. 몇 번을 돌았는지 모르나 갑자기 눈앞에 허연 것이 눈에 띄는지라 머리 들어 살펴보니 담장 안 큰 오동나무 가지에서 흰 명주필이 담장 밖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명주필을 쥐고 제꺽 담장을 넘어 쥐도 새도 모르게 후원 초당으로 갔습니다. 초당에 들어서니 검은고 소리가 들리고
밝은 불빛이 정답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꽃분이가 검은고 위에서 아름답게 검은고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칠복이는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꽃분이는 칠복이를 보자 웃음을 짓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천한 몸 불러줘. 감사하기 그지없소이다.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소녀 이미 그대에게 맡긴 몸이니 그런 말씀 마세요. 꽃분이는 옷그릇에 맑은 물을 떠놓더니 칠복이에게 큰 절을 하였습니다. 칠복이도 같은 마음에 배곡같이 티없는 꽃분이에게 맞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둘은 옷그릇에 맑은 물 떠놓고 100년을 살리라 1000년을 살리라 굳은 마음 다지고 다지며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가는 것일까요? 이 밤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칠복이는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는 가옵. 이대감 눈에 띄면 나 죽는 건 상관없으나 부인께 연루되니 지체 없이 나는 가옵. 후일에 만날 길 있으리니 부디 상심 말고 기다려줘. 그 말을 듣던 꽃분이는 말없이 일어나더니 칠복이에게 수십 권 되는 책을 묶어 내놓으며 이 책을 가지고 가세요. 가서 훌륭한 스승님 찾아 배우세요. 소녀는 10년이고 20년이고 낭군님 기다리겠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룻밤에 꿈같이 인연 맺고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하기 어려운 길 떠나자니 칠복이는 애가 고간장이 찢어지는 듯 하건만 사나이 눈물을 속으로 떨구며 담장을 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훤히 밝자 칠복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하고는 책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칠복이는 산 넘고 물 건너 낯선 길을 따라 서당방을 찾았습니다. 가고 또 가다 보니 얼마를 갔는지 모르나 한 곳에 이르니 맑은 개울물이 줄줄 흐르고 앞뒷산에 소나무가 보기 좋게 서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어쩌면 선비들의 낭한 글소리 같기도 하여 개울가에 책짐을 내려놓고 앉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흐르는 물소리보다 더 듣기 좋은 낭낭한 글소리가 들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 지체 없이 책을 둘러매고 글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칠복이가 얼마 가지 않아 양지 바른 산기슭에 늙은 소나무가 섰는데 그 옆에 아담한 귀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칠복이는 밖에 한참이나 서 있다가 글 읽는 소리가 그치자 방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글방운장이 그를 한참이나 쳐다보았습니다. 스승님, 소녀는 어디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와? 나를 스승이라 부르는고. 칠복이는 등에 지었던 책을 조심스레 스승님 앞에 내려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소녀는 천민의 집에서 태어난 탓으로 여태 글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희 부인이 첫날에 준 것이온데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서 이 책의 글이나 배우려 하옵니다. 오, 그런가? 소녀는 과연 장한 뜻을 품었으니 내 오늘부터 소년을 내 제자로 삼을 터이네. 이 말을 듣자마자 칠복이는 스승님 앞에 공손히 머리 숙이고 절을 하였습니다. 이날부터 그는 늙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달빛을 빌어 글을 익혔고 긴긴 대낮에 흐르는 물처럼 한시도 쉬지 않고 글을 읽었습니다. 칠복이가 이렇게 주야불문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 스승도 기뻐서 시간만 있으면 일심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칠복이가 서당방에 와 글 읽은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칠복이는 지고 갔던 책도 다 배우고 서당방 벽에 빈틈없이 꽂힌 책들도 다 읽었습니다. 칠복이는 이렇게 이름 모를 산간 서당방에서 3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다시 산 넘어 물 건너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과거를 본다는 말만 떨어지면 서울에 가 볼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이라고 와보니 부모 양친들은 양반들의 등살에 가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던 끝에 세상을 뜨고 말았고 꽃분이는 집에서 쫓겨나와 헐망한 초가집 잡고 근근득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는 가문날의 단비를 기다리듯 칠복이를 기다리는데 칠복이가 들어서니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칠복이도 너무 기막힌 상황에 그만 참지 못해 꽃분이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잔칫날에 쫓겨나 야밤의 담을 넘어 후원 초당에서 꿈같이 하룻밤 인연을 맺고
긴긴 3년 세월 지나 또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애틋하지 않겠습니까? 칠복이는 꽃분이의 손목을 부여잡고 지나온 이야기를 엮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꽃분이는 낭구님 들으세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적에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건만 무슨 빈부귀천이 우리 부부 3년 세월 갈라져 눈물로 세월 보내게 했사오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런 패단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 부부 또 몇 3년을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듣자니 며칠 새에 서울서 과거를 본다 하니 바라건대 낭구님께선 저를 생각 말고 내일 아침 지체 없이 떠나세요. 말을 마친 꽃분이는 품속에서 자신이 모은 돈과 은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주니 칠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품에 지니고 이튿날 즉시 서울길을 떠났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의 마음을 깊이 지니고 서울길을 떠났건만 도중에 도적을 만나 은가락지와 돈을 다 잃고 보니 서울에 들어서자 문전걸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서울거리에서 감사벼슬 하는 첫째 사위와 마주쳤습니다. 첫째 사위는 칠복이가 꽃분이를 망쳤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포졸들을 불러 그에게 인사불성이 되게 물매를 안기었습니다. 죽도록 얻어맞은 칠복이는 별이 돋는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더는 갈 길이 없었습니다. 돈이나 있으면 정승이나 판서댁을 찾아가 뇌물을 먹이고 과거를 보련만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었고 그렇다고 문전걸식을 하면서라도 과거를 보자니 또 이대감 첫째 사위가 행패를 부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면목으로 아내를 볼 수 있단 말인가.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는 살아갈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직 이 험악한 세상을 하직하는 길이 자기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떨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비틀 강가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슬피 눈물을 흘리며 물에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물에 뛰어드는 칠복이의 허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젊은이, 이게 무슨 짓이오? 이거 놓으세요. 나는 죽어야지 살 길이 없는 사람이요. 젊은이, 내 지나가던 과객이나 슬피 우는 소리 듣고 왔는데 살아 살 길이 없다는 사연이나 들어야 놔주지 않겠소. 밤이어서 칠복이는 자기를 끌어안은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으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어보니 부모 양친의 정처럼 뜨겁게만 생각되는지라 칠복이는 땅에 풀썩 주저앉으며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노인은 칠복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젊은이, 죽는다니 무슨 말이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너무 상심마오. 내 과거를 보게 해줄 테니 날이 밝으면 서울 아무 거리에 와서 기다려주오. 노인은 말을 마치자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죽는 길에 들어섰다가 은인을 만나 살아난 칠복이는 배고픔도 있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서울 아무 거리에 갔습니다. 그리로 가니 웬 가마가 와서 기다리다가 그를 태우고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어젯밤 칠복이를 구해준 노인의 집이었는데 노인은 임금의 명을 받고 야간 순을 하던 어사였습니다. 이렇게 노인은 칠복이에게 새 과거를 보도록 주선하여 주었습니다. 칠복이는 어사에게 엎드려 절하고는 급히 과거장으로 가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칠복이가 써올린 답안을 보던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답안을 자기의 무릎 밑에 놓았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는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임금은 그에게 암행어사의 마패를 채워주면서 벼슬아치들의 소행을 살피고 민간의 실정을 잘 알아오라 분부하였습니다. 그 후 칠복이는 포졸들을 잘 단속해놓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자기 집에 들어서니 꽃분이는 반가운 기색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여보, 그새 고생 많이 했소? 서울 가셨다 과거도 못 보시고 모진 매만 맞으셨다니 이 가슴 칼로 저미는 것 같아요. 여보, 그런 말 마오. 양반은 양반 행세가 있고 천민은 천민 행세가 있다 하지 않소. 내 이렇게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니 걱정 마시오. 그 후 칠복이는 날이 밝자 간다 온다 말이 없이 슬그머니 이대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볼 꼴 없이 된 칠복이가 들어서는 것을 본 이대감은 대노하여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칠복이는 들은 채를 아니하고 장모 앞에 가더니 장모님,
세상에 사위 믿다는 장모 없다는데. 내 문전걸식하다 배고파 찾아왔으니 밥이나 좀 주소. 장모는 기가 막혀 낯을 잔뜩 찡그렸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서 밥이나 먹여 내쫓으리라 마음먹고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칠복이는 밥사발을 받아서 제 앞에 끌어 당겨놓고는 열 손가락을 수저 삼아 한 사발 깨에 눈 감추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은 채 끄덕끄덕 졸더니 코까지 쿨쿨 꼴았습니다. 장모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칠복이를 내쫓으려고 흔들어 깨우려다 얼떨결에 그의 허리춤에 찬 마패를 보았습니다. 장모는 그만 낙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이대감은 뛰어들어와 칠복이를 잡아 패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던 장모가 와들와들 떨며 칠복이의 허리춤을 가리키고는 마패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제야 마패를 본 이대감은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다가 통나무 쓰러지듯 한 일자로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때라 생각한 칠복이는 달 같은 마패를 번쩍 들고 어사출도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니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들고 이대감네 집에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이는 첫째 사위를 당장 잡아오라 명하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붙잡아 매질을 하여라. 매를 맞은 첫째 사위는 그래도 시로리 같은 목숨은 붙어 있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두 손을 맞비비기만 하였습니다. 너가 하는 행세를 봐선 100번 죽여 시원찮겠으나 한 번만은 용서한다. 듣거라. 지금 당장 시골에 내려가 농사하며 쌍놈의 맛을 보아라. 아무 때고 그 맛을 다 보고 나면 나를 찾아오너라. 칠복이는 그 후부터 악한 행세를 하는 관리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잘 살펴주며 꽃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옛날 이야기는 몽땅 거짓말이니 그리 알고 들어주세요. 조금은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천상배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청산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남편이 혼례 치르는 날 저 세상으로 가서 과부가 된 것입니다. 말이 과부지 처녀인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배짜는 재주가 참 용했습니다. 용해도 보통으로 용한 게 아니라 이건 참 귀신보다 더 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삼배 12피를 짜는데 삼을 베다가 껍질을 벗겨서 삼을 삼아 삼시를 감고 삼시를 날고 메어서 배틀에 걸어 짤깍짤깍 12피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짜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놓은 삼배가 보풀하게 하나 없이 매끈하니 더 놀랍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귀신인들 이 재주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이 처녀가 이제는 관연하여 처녀의 아버지가 다시 신랑감을 구하는데 저처럼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안 가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만한 재주를 가진 신랑감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처녀는 혼례날 서방을 잃은 충격의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혼이 나지 않고 수절하며 혼자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처녀의 아버지는 더 나이가 차기 전에 시집을 보내려 했습니다. 처녀 아버지가 생각다 못해 방을 써서 내걸었습니다. 우리 딸은 하루아침에 배 12피를 짜는 재주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에 맘먹는 재주가 있는 총각이면 우리 딸에게 장가를 들라. 이렇게 골골마다 방을 내걸어놨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너 달이 되었을까 한 총각이 찾아와서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루아침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이댁따님 재주와 맞먹지 않겠습니까? 하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솜씨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기와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참 보통 재주가 아닌 것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 지게에 지고 와서 톱으로 잘라 대패로 밀고 돌로 다듬어 먹줄을 탁탁 튀겨놓고 뚝딱뚝딱 귀를 맞추어 금세 12칸짜리 기와집을 번듯하게 지어놓거든 말입니다. 처녀 아버지는 이 신기한 재주에 감탄을 해서 두말 않고 딸을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기와집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방문 하나에 문설주가 거꾸로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하루아침에 12칸짜리 기와집을 짓는 재주는 놀라우나 문설주 하나를 거꾸로 맞추어 놓았으니 이렇게 흠 있는 재주로서야 어디 저희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러는 것입니다. 시집갈 처녀가 마다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녀가 혼인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2칸 기와집을 짓는 재주를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총각과 혼인하면 밥굶을 걱정 없이 호가호식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녀 아버지도 하는 수 없이 총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또 한 총각이 찾아와서 저는 하루아침에 벼룩을 석삼서말 잡아서 모두 코를 꿰어 말뚝에 매어넣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사위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거든 말입니다. 벼룩을 잡아서 코를 꿰는 재주를 어디에 쓰나 싶었지만 그것도 재주는 재주인지라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각이 이방 저방 다니면서 단숨에 벼룩을 석섬서말이나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코를 뚫어 실로 콧뚜레를 꿰어 잔솔가지 수천 개로 말뚝을 만들어 꽂고 거기에다 척척 매놓는단 말입니다. 그걸 보니 비록 쓸모는 없다 하나 귀신 뺨칠 재주인 것입니다. 처녀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저만한 재주를 가지고서 내 딸을 굶기기야 하겠나 싶어서 혼인을 승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와서는 벼룩 코 깬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맨 끝에서 두 번째 벼룩에 코를 꿰지 않고 목을 묶어 놓은 것을 보고는 이 많은 벼룩을 잡아다 코를 꿰는 재주는 놀랄만하나 맨 끝에서 두 번째 벼룩은 코를 꿰지 않고 목을 묶어 놓았으니 이런 흠 있는 재주를 가지고 어찌 저희 배필이 되겠습니까? 이러고 시집을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서너 달이 흘러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논해난 벼를 백마지기를 베어 쌀포대에 담아 창고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추수할 자신의 논 백마지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가지고 그 많은 벼를 깔끔하고 똑같은 크기로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벤 벼를 금방금방 탈곡해서 쌀가마니에 일사불란하게 넣고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입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그 재주에 탐복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혼인을 시키려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베어진 논을 이리저리 흩어보다가 떨어진 쌀 한 톨을 발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논백마지기를 베어 탈곡해서 쌀가마니에 넣고 창고 한가득 넣는 재주는 뛰어나나 논에 떨어진 쌀 한 톨은 쌀 아니겠습니까? 이런 흠 있는 재주라면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처녀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총각을 또 내보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아무도 찾아오는 총각이 없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다섯 해가 지나도 개미 새끼 하나 얼씬하지를 않거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는 점점 나이를 먹어서 이러다가는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처녀 아버지는 더욱 초조해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처자들 같으면 저 나이에 아이들도 대어서 싶고 신랑하고 옹기종기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처녀가 더 이상 혼인을 하지 않으려는 속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녀의 아버지가 제 발로 돌아다니면서 신랑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기어이 천생배필을 찾으리라 작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들매끈을 바짝 조이고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봐도 쓸만한 신랑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녀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재주가 출중해도 그런 사내들이 장가를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허탕을 치며 몇 해를 돌아다니다 보니 처녀의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이제는 정말 시집가기 다 글렀다 싶거든 말입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하루는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산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리저리 살펴보다 절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눈을 지그시 감았는데 뚝 떨어지고 나서 눈을 떠보니 제 몸이 광주리 안에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산 밑에서 웬 총각이 광주리를 받쳐들고 서 있는데 그 광주리 안에 제가 들어가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총각이 하는 말이 내가 벼랑 밑에서 나무를 하다 보니 벼랑 위에서 웬 사람이 몸을 날려 떨어지기에 얼른 대밭에 가서 낫으로 대를 베어 칼로 쪼개고 다듬어 대살을 만들어서 가로로 엮고 세로로 엮어 대광주리를 만들어 떨어지는 사람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아저씨인 것입니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처녀 아버지가 듣고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찾던 신랑감인 것입니다. 벼랑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 사이에 대를 베어 쪼개고 다듬어 광주리를 만들어 사람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용한 재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면 하늘이 낸 배필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총각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처녀도 더 이상 아버지의 노력에 어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아버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처녀는 그 사내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아주께가 쏟아지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혼인에 실패하거나 사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천생연분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